웃기지도 않소이다. 한국을 배제한단 말이오. 내 말 똑똑히 잘 들으시오. 한국 그들이 펜을 내려놓으면 거대 도시의 불빛들은 꺼질 것이고, 한국 그들이 고개를 저으면 강대국이라 자부하는 당신들의 국방은 그 즉시 멈출 것이오. 2026년 3월 인류 최악의 에너지 쇼크가 지구를 덮쳤습니다. 강대국들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때 세상은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대한민국을 비웃으며 파멸을 예언했었죠. 하지만 한국에게는 이 위기가 오히려 전 세계를 향한 거대한 반격의 서막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지하 수백 미터 탄광의 땀방울로 공장을 세우고 결혼 반지까지 내놓으며 나라를 지켰던 그 독한 생존의 본능을 남들이 효율을 따지며 돈을 아낄 때 우리는 비웃음을 견디며 가스 요새와 불멸의 원전 라인을 쌓아 올렸습니다. 점점 불이 꺼져가는 이 침묵의 시간 속 세계 경제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유일한 구원자로 떠오른 대한민국. 그 압도적 역전극을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속보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지휘하던 이란 군 사령관이 공습으로 사망했습니다. 싱가포르 상황실 모니터 소리가 끊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화면을 노려봤죠. 이거 확인된 겁니까? CNN 로이터 동시 타전입니다. 바브엘 만데브 상황은 홍해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동시에 두 개입니다. 호르무즈와 홍해. 세계 원유 수송량의 30%가 한꺼번에 막힐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25년간 국가 붕괴를 분석해온 사람입니다. 이 패턴은 압니다. 지금 이건 위기가 아닙니다. 이건 통제 불능입니다. 제 이름은 루카스 크로우. 글로벌 에너지 붕괴와 공급망 전쟁을 분석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위기 대응 자문, 미 국방부 에너지 전략 프로젝트. 저는 국가가 버틸지 무너질지를 판단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 판단은 25년 동안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 상황은 제가 예측한 것보다 훨씬 빠르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크로우, 이란 의회 속보 나왔습니다. 뭡니까?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올라왔습니다. 통행료라고요? 금액이 얼마입니까? 수십억 원 단위입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령관이 죽었다. 지휘체계가 무너졌다는 뜻이지요. 거기에 통행료 법안까지. 이건 군사 충돌과 경제 압박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협상이 아닙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양손을 짚고 말했습니다. 이건 봉쇄 선언입니다. 상황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저를 봤죠. 하지만 저는 모니터만 보고 있었습니다. 육아 그래프가 수직으로 치솟고 있었습니다. 위성 지도 위에 선박점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었죠. 바다가 멈추고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세계의 혈관이 막히기 시작한 겁니다. 선박 이동 데이터 띄워보십시오. 이미 올렸습니다. 페르시아만 통과 예정 선박 몇 척입니까? 오늘 기준 47척이었는데 23척이 경로를 변경했습니다. 절반입니다. 하루 만에 절반이 돌아선 겁니다. 이건 시장이 공포에 빠졌다는 뜻이었죠. 그때 또 한 통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크로우, 도쿄에서 긴급 연락 왔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입니다. 연결하십시오. 전화 너머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크로우,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르무즈와 홍해가 동시에 막히면 세계 에너지 공급의 30%가 증발합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뭡니까? 최악이 아닙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전화를 끊고 돌아보니 상황실 직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저는 이 표정을 압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봤고 코로나 때도 봤죠. 숫자가 통제 범위를 넘어서는 순간 사람들의 얼굴에 떠오르는 표정입니다. 공포죠? LNG 시장 현황 보여주십시오. 화면이 전환됐습니다. 숫자를 보는 순간 저는 속으로 욕이 나왔습니다. LNG 가격이 이미 80% 가까이 폭등해 있었습니다. 불과 며칠 사이에 말이죠. 이건 가격 상승이 아닙니다. 패닉입니다. 각국에서 LNG를 확보하겠다고 뛰어든 겁니다. 물량은 한정돼 있는데 사겠다는 나라가 한꺼번에 몰린 거죠. 확보 경쟁이 시작되면 가격은 더 이상 시장 논리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공포가 가격을 결정하는 단계에 들어선 겁니다. 유럽 상황은 어떻습니까? 독일,
프랑스 에너지 장관이 긴급 회의 소집했습니다.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산업 경쟁력이 무너지고 있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아시아는 일본, 대만, 동남아 전부 비상입니다. 산업 가동 중단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은 구매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돈이 있어도 물량이 없습니다. 저는 모니터 앞에 서서 세계 지도를 봤습니다. 유럽이 흔들리고 아시아가 흔들리고 개발국은 이미 멈춰 있었습니다. 빨간 점이 대륙 전체를 뒤덮고 있었죠. 25년간 이 일을 해오면서 저는 하나의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모든 시스템은 결국 무너진다. 예외는 없습니다. 미국도 일본도 중국도. 위기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어떤 나라도 버틸 수 없습니다. 크로우, 미국 쪽 상황도 정리됐습니다. 말해 보십시오. 전략 비축유 방출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의회 승인이 필요해서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걸린다고요? 지금 상황에서? 정치적 합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미국마저 이 꼴이었습니다. 세계 최강 대국이라는 나라가 비축유 하나 풀지 못하고 있었죠. 안전한 나라는 없었습니다. 그게 제 결론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죠. 글로벌 에너지 시스템 붕괴 시나리오, 각국의 에너지 비축량, 공급망 구조, 대응 능력을 하나하나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위험, 일본 위험, 유럽 위험, 중국 위험. 하나씩 체크할 때마다 결과는 같았습니다. 붕괴 가능성 높음, 대응 능력 부족, 시간 없음. 그런데 말입니다. 한 나라의 데이터에서 제 손이 멈췄습니다. 숫자가 이상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전부 빨간색인데 이 나라만 그래프가 다르게 움직이고 있었죠. 공급망이 끊긴 상황에서, 가격이 폭등하는 상황에서 이 나라의 수치는 안정돼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저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이 데이터 오류 아닙니까? 3번 확인했습니다. 오류 아닙니다. 모든 나라가 무너지는 그래프 한가운데 단 하나의 나라만 버티고 있었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안경을 벗고 눈을 비볐습니다. 다시 봤죠?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25년간 국가 붕괴를 분석해오면서 예외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한국이라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왜 이 나라만 무너지지 않는 겁니까? 그날 새벽 세계가 동시에 흔들리는 그 상황실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 분석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상황실 직원들은 교대를 했지만 저는 자리를 뜨지 않았죠. 모니터 앞에 앉아서 한국 데이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말이 안 됐습니다. 세계 에너지 시장이 무너지고 있는데 이 나라의 수치만 안정돼 있다니 오류일 겁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25년간 분석해온 패턴의 예외란 없었으니까요. 국가가 무너지는 순서는 정해져 있습니다. 에너지 공급이 끊기고, 가격이 폭등하고, 산업이 멈추고, 사회가 흔들리죠. 어떤 나라도 이 순서를 피해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첫 번째 단계에서부터 다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데이터팀 한국에너지 현황 다시 뽑아주십시오. 크로우 이미 3번째입니다. 4번째 하면 되지 않습니까? 다시 뽑으십시오. 몇 분 뒤 데이터가 올라왔습니다. 저는 숫자를 하나하나 읽어나갔죠. LNG 재고량 약 480만 톤.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 수치가 맞습니까? 네. 한국가스공사 공식 데이터 기준입니다. 480만 톤이면 이건 상당한 양 아닙니까? 잠깐 설명을 드려야겠습니다. 언론에서는 한국의 LNG 비축량을 보통 917라고 표현합니다. 이 숫자만 보면 굉장히 불안하죠. 고작 9일이라니. 하지만 이건 법적 의무 비축 기준일 뿐입니다. 실제 재고는 그것과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죠. 법적 기준은 9일이지만 실제 저장량은 이 수준이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법적 기준과 실제 운용량은 다릅니다.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고 천장을 봤습니다. 917라는 숫자에 속을 뻔했습니다. 아니, 세계가 그 숫자에 속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다른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비교 자료 띄워 보십시오. 화면에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일본, 대만, 유럽 주요국의 에너지 비축 현황이 한눈에 들어왔죠. 대만, 비축량 약 10일 내외. 그것도 법적 기준이 아니라 실제 보유량이 그 정도였습니다. 일본, 효율 중심으로 운영하다 보니 비축 여력이 빠듯한 상황이었죠. 유럽, 가격 폭등으로 추가 확보 자체가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한국만 그래프가 달랐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전부 내려가고 있는데 한국만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죠. 이건 대체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저는 진심으로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한국은 에너지 자원이 없는 나라입니다. 석유도 없고 천연가스도 없죠. 전부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입니다. 그런 나라가 글로벌 공급망이 끊긴 상황에서 어떻게 이 수준의 재고를 유지하고 있단 말입니까? 공급망 구조를 분석해 봅시다. 한국의 LNG 수입처 현황 보여주십시오. 화면이 전환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두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 동남아, 중동, 한국의 LNG 수입처가 화면 위에 펼쳐졌는데 한 곳에 몰려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 대륙에 걸쳐 분산돼 있었죠. 카타르 의존도가 얼마입니까? 약 13% 수준입니다. 13%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지금 세계 에너지 위기의 핵심은 중동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중동발 에너지 공급이 끊기죠. 그런데 한국은 중동 의존도를 이미 낮춰놓은 상태였던 겁니다. 카타르에서 가져오는 양이 전체의 13%밖에 안 됐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어땠습니까? 중동 의존도가 30%, 40%가 넘는 나라들이 수두룩했습니다. 호르무즈가 막히면 그 나라들은 공급의 절반 가까이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13%. 아프긴 하지만 치명적이진 않은 수준이었죠. 이건 최근에 바꾼 겁니까? 아닙니다. 수년 전부터 분산을 진행해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싱가포르 항구에 불빛이 보였죠. 밖에서는 세계가 무너지고 있었지만 제 머릿속은 한국이라는 나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산업 가동 현황은 어떻습니까? 한국 쪽으로 정상 가동 중입니다. 뭐라고요? 반도체, 조선, 석유화학, 주요 산업 전부 정상 가동 중입니다. 저는 돌아봤습니다. 지금 세계 공급망이 끊기고 있는데 산업이 정상 가동이라고요? 네, 한국 주요 산업단지 가동률에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에너지 공급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산업을 정상 가동한다? 그건 에너지가 충분하다는 뜻이고 에너지가 충분하다는 건 이 위기를 이미 대비하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정부 대응은 어떻습니까? 한국 정부는 에너지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한 상태입니다. 언제부터? 호르무즈 상황이 악화되기 전부터 이미 가동 중이었습니다. 전부터요? 그럼 예상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직원이 추가 자료를 띄웠습니다. 한국은 비상 시나리오를 사전에 수립해두고 있었습니다. 에너지 비축량의 상세 수치는 안보 사안으로 비공개 처리하고 있고요. 비공개라고? 네. 정확한 전략 비축량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나라는 위기가 터지면 그때서야 허둥댑니다.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대책을 논의하고 결론이 안 나서 시간만 흘러가죠. 미국도 그랬습니다. 비축유 하나 풀지 못하고 의회에서 싸우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위기가 터지기 전에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비축량을 비공개로 관리하고 비상 시나리오를 미리 준비해두고 공급망을 분산시켜 놓은 겁니다. 크로우, 왜 그러십니까? 표정이 이상합니다. 직원이 제 얼굴을 보고 물었습니다. 아니, 이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다시 모니터 앞에 앉았습니다. 한국의 저장 인프라 데이터를 불러왔죠. LNG 저장 탱크 현황이 뜨는 순간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대규모 저장 탱크가 70기 이상 운용되고 있었습니다. 인천, 평택, 삼척, 통영, 전국 곳곳에 분산 배치된 저장 인프라가 화면을 가득 채웠죠. 이 규모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겁니까? 아닙니다. 수십 년에 걸쳐 구축된 인프라입니다. 수십 년. 그 말이 귀에 꽂혔습니다. 이건 이번 위기를 보고 급하게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구조였던 겁니다. 저는 항구 데이터도 확인했습니다. LNG 수입 터미널이 정상 가동 중이었고 하역 일정도 차질 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선박이 들어오지 않아서 항구가 텅 비어 있었는데 한국의 터미널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죠. 크로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뭡니까? 한국은 호주, 미국과 장기 공급 계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동 경로가 막혀도 대체 경로로 물량이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공급망이 분산돼 있었습니다. 비축량이 충분했죠. 저장 인프라가 갖춰져 있었고 대체 경로까지 확보돼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미 비상체계를 가동하고 있었고 산업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건 운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죠. 저는 보고서 파일을 열었습니다. 아까 작성하던 글로벌 에너지 시스템 붕괴 시나리오, 미국 위험, 일본 위험, 유럽 위험, 중국 위험, 전부 같은 결론이었죠. 한국 칸에 커서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결론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크로우, 한국도 위험 판정입니까? 직원이 물었습니다. 저는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려놓은 채 한참을 멈춰 있었습니다. 25년간 국가 붕괴를 분석해오면서 결론을 쓰지 못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한국은 다릅니다. 이 나라는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부터 한 가지 질문에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왜? 어떻게? 무엇이 이 나라를 다르게 만든 건지. 에너지 자원 하나 없는 이 나라가 세계 최대의 에너지 위기 앞에서 왜 무너지지 않는 건지.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에너지 데이터를 펼쳐놓고 하나씩 역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나라가 버티고 있다는 건 확인했죠. 문제는 왜입니다. 어떻게 이런 구조가 만들어졌는지 그 뿌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한국 에너지 정책 변화 이력 전부 뽑아주십시오. 최소 20년치. 20년이요? 지금 당장 필요한 건 현재 상황 아닙니까? 현재를 이해하려면 과거를 봐야 합니다. 뽑으십시오. 직원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 커피를 한 잔 더 따랐죠. 벌써 5번째 잔이었습니다. 하지만 졸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한국이라는 나라로 가득 차 있었으니까요.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는 순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과거에 이미 에너지 위기를 겪은 나라였습니다. 한 번이 아니었죠. 여러 차례 글로벌 에너지 쇼크를 정면으로 맞았던 겁니다. 크로우, 여기 보십시오. 이 시기 한국 에너지 재고가 바닥을 친 기록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였습니까? 사실상 비상 수준이었습니다. 공급이 조금만 더 지연됐으면 산업 가동이 멈출 뻔한 상황이었죠. 저는 그 데이터를 보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에너지 위기의 공포를 뼈속 깊이 경험한 나라였던 겁니다. 재고가 바닥나는 순간 공장이 멈추고 경제가 흔들리고 국민 생활이 무너지는 그 과정을 직접 겪어본 나라였죠. 그 이후에 정책이 바뀌었습니까? 네, 확연하게 바뀌었습니다. 직원이 새로운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한국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완전히 달라지는 게 보였죠. 여기가 전환점입니다. 이 시기 이후로 한국은 에너지 저장 인프라를 대폭 확대하기 시작합니다. 수치로 보여주십시오. 그래프가 올라갔습니다. LNG 저장 탱크 수가 가파르게 늘어나는 곡선이었죠. 30기, 40기, 50기, 60기, 그리고 70기를 넘어섰습니다. 이 속도가 정상입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한 확장이 아니었거든요. LNG 저장 탱크 하나를 짓는데 얼마나 드는지 아십니까? 수천억 원 단위입니다. 부지 확보부터 설계, 시공, 안전 인증까지 한두 해 만에 뚝딱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한국은 이걸 수십 년에 걸쳐 꾸준히 해온 겁니다. 비용이 상당했을 텐데 반대는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꽤 거셌죠. 직원이 추가 자료를 띄웠습니다. 당시 한국 내부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죠. 어떤 논리였습니까? LNG 저장 탱크를 이렇게 많이 지을 필요가 있느냐? 글로벌 시장에서 필요할 때 사면 되지 않느냐? 과잉 투자다. 세금 낭비다. 이런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기록을 읽으면서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논리가 틀린 게 아니었거든요. 평화로운 시절에는요. 에너지 공급이 안정적이고 국제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에서는 비축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맞습니다. 돈이 덜 들죠. 문제는 위기가 왔을 때입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그 비판을 무시했습니까? 무시했다기보다는 밀어붙였습니다.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비축을 확대했죠. 적자를 감수했다고요? 네. 한국가스공사가 상당 기간 적자 운영을 했습니다. 저장 인프라 구축 비용, 비축 유지 비용 때문이었죠. 저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건 보통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비축을 확대한다? 지금 당장 이익이 되지 않는 일에 수천억을 쏟아붓는다? 보통 나라에서는 불가능한 결정입니다. 정치인들은 다음 선거를 생각하죠. 당장의 숫자가 나빠지면 비판이 쏟아지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그걸 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직원이 고개를 갸웃했죠. 한국이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단순히 정부가 밀어붙였다. 이것만으론 부족합니다. 저는 다시 과거 데이터를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답을 찾았죠. 트라우마였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에너지 부족의 공포를 직접 경험한 나라였습니다. 재고가 바닥나서 공장이 멈출 뻔한 기억, 국제시장에서 물량을 확보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른 기억, 그 기억이 정책을 바꾼 겁니다. 비효율적이라는 걸 알면서도 비축을 늘린 건 그때의 공포 때문이었던 겁니까? 데이터상으로는 그렇게 해석됩니다. 위기 이후 정책 전환이 급격하게 이루어졌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흐름이 보였습니다. 위기를 겪었다. 공포를 느꼈다. 다시는 이런 일을 겪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그리고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비축을 확대하고 인프라를 구축했다. 다른 나라들은 이 시기에 뭘 하고 있었습니까? 대부분 반대 방향으로 갔습니다. 반대 방향이라니 효율화입니다. 비축을 최소화하고 필요할 때 시장에서 구매하는 방식으로 전환했죠. 비용 절감이 목표였습니다. 직원이 비교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화면 왼쪽에는 세계 주요국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오른쪽에는 한국의 정책 방향이 나란히 놓여 있었죠. 방향이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세계는 효율을 선택했고 한국은 생존을 선택했습니다. 세계는 비용을 줄였고 한국은 저장 탱크를 늘렸죠. 세계는 시장을 믿었고 한국은 시장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건 대체 무슨 차이입니까? 저는 두 그래프를 번갈아 보면서 말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같은 정보를 갖고 있었을 텐데 왜 한국만 다른 선택을 한 겁니까?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경험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 한마디가 전곡을 찔렀습니다. 경험. 다른 나라들은 에너지 위기를 데이터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숫자로, 보고서로, 뉴스로. 하지만 한국은 몸으로 겪었죠. 공장이 멈추는 공포, 재고가 바닥나는 절박함. 그걸 직접 경험한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의 선택이 같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장기 계약 구조도 바뀌었습니까? 네. 한국은 특정 지역 의존도를 줄이고 공급처를 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호주, 미국, 동남아 등 여러 경로를 동시에 확보하는 방식으로 전환했죠. 그것도 같은 시기입니까? 네. 저장 인프라 확대와 공급망 분산이 거의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이트보드 앞으로 갔습니다. 마커를 집어들고 한국의 에너지 전략을 정리하기 시작했죠. 하나, 저장 인프라 대규모 구축. 70기 이상의 LNG 저장 탱크. 둘, 공급망 다변화. 중동 의존도 축소. 호주, 미국, 동남아 분산. 셋, 비상 시나리오 사전 수립. 위기 전 대응 체계 가동. 넷, 비축량 비공개. 안보 차원 관리. 다섯, 적자 감수. 비효율을 알면서도 밀어붙임. 다 적고 나서 한 발 물러나 봤습니다. 화이트보드에 적힌 5줄을 천천히 읽었죠. 이건 하나의 체계였습니다. 각각 따로 노는 정책이 아니라 전부 하나의 목표를 향해 연결돼 있었습니다. 생존, 무슨 일이 있어도 에너지 공급을 끊기지 않게 하겠다는 하나의 의지가 이 모든 정책을 관통하고 있었죠. 크로우, 왜 그렇게 화이트보드를 노려보십니까? 직원이 웃으면서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25년간 수십 개 나라를 분석하면서 이런 구조를 가진 나라를 본 적이 없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에너지 안보라는 말은 어떤 나라든 합니다. 회의에서도 하고 보고서에서도 하고 정상회담에서도 하죠. 하지만 실제로 돈을 쓰고 적자를 감수하고 수십 년에 걸쳐 인프라를 구축한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말하는 나라는 많습니다. 하는 나라는 드뭅니다. 한국은 한 나라였습니다. 크로우, 하나 더 흥미로운 데이터가 있습니다. 뭡니까? 한국이 에너지 정책을 전환한 시기와 다른 나라들이 효율화 정책을 가속한 시기가 거의 겹칩니다. 무슨 뜻입니까? 같은 시점에 정반대의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이 비용을 줄이겠다고 비축을 축소할 때 한국은 오히려 비축을 확대했습니다. 저는 그래프를 다시 봤습니다. 교차하는 두 개의 선. 하나는 내려가고 하나는 올라가는. 세계와 한국이 정반대 방향으로 달려간 기록이 숫자로 찍혀 있었죠. 그때는 한국이 틀린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세계의 흐름을 거스르는 비효율적인 나라, 돈을 낭비하는 나라,
시대에 뒤떨어진 선택을 하는 나라.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세계 에너지 시장이 무너지는 이 순간에 결과가 뒤집어진 겁니다. 효율을 선택한 나라들은 지금 공급이 끊겨서 패닉 상태입니다. 비축이 없어서, 대체 경로가 없어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죠. 그리고 한국은 버티고 있습니다. 저는 화이트보드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이건 운이 아니다. 이건 설계다. 마커를 내려놓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25년간 국가 붕괴 패턴을 분석하면서 저는 항상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모든 시스템은 무너진다. 예외는 없다. 그런데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제 이론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 크로우,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25년의 확신이 흔들리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저는 흥분하고 있었습니다. 분석가로서 예외를 만나는 건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한순간이거든요. 저는 모니터를 켜고 새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 나라를 더 깊이 파봐야 했습니다. 에너지만이 아니었죠.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구조 전체를 이해해야 했습니다. 에너지 비축은 하나의 조각에 불과할 수 있었으니까요. 이 나라가 진짜로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더 있다면 저는 그걸 찾아내야 했습니다. 화면 위에 한국의 산업 구조, 무역 데이터, 기술 역량, 외교 네트워크 자료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날 새벽 에너지 위기 분석가에서 한국 분석가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산업 데이터를 분석하던 중이었습니다. 화면 한쪽에 띄워놓은 글로벌 에너지 거래 현황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죠. 크로우, 이것 좀 보십시오. 뭡니까? 각국의 긴급 에너지 확보 요청 현황입니다. 그런데 응답률이 나라마다 완전히 다릅니다. 직원이 데이터를 정렬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고 미간을 찌푸렸죠. 독일, 카타르의 긴급 LNG 추가 공급 요청, 응답 보류. 일본, 호주의 물량 확대 요청, 조건 재협상 요구. 대만, 미국의 긴급 도입 타진, 물량 부족으로 대기. 돈이 있어도 안 파는 겁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이게 현실이죠. 공급자도 자기 나라부터 챙겨야 하니까요. 아무리 큰 금액을 제시해도 물량이 한정돼 있으면 거절당합니다. 국제 에너지 시장이라는 게 평화로울 때는 돈만 있으면 다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위기가 오면 완전히 다른 규칙이 작동하죠. 그런데 한 나라만 달랐습니다. 크로우, 여기 보십시오. 한국입니다. 한국이 어떻습니까? 한국이 요청한 건에 대해서는 응답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의자를 끌어당겼습니다. 화면을 확대했죠. 한국, 호주 공급사의 추가 물량 요청, 승인. 한국, 미국 측의 선적 일정 조율 요청, 협의 진행 중. 한국, 동남아 파트너스의 비상 물량 타진, 긍정 회신. 다른 나라들은 문전박대를 당하고 있는데 한국만 연결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대체 무슨 차이입니까? 저는 진심으로 이해가 안 됐습니다. 같은 위기 상황, 같은 시장, 같은 공급자들인데 왜 한국에만 다른 대응이 나오는 겁니까? 돈을 더 많이 제시한 겁니까? 아닙니다. 금액 조건은 다른 나라들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에만 물량을 주는 겁니까? 직원이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크로우, 에너지 거래만 봐서는 답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한국이 이 나라들과 맺고 있는 관계가 에너지 분야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직원이 새로운 데이터를 불러왔죠. 한국의 방위산업 수출 현황입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의자에서 등을 떼고 앞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한국산 무기 수출 지도가 세계 전역에 걸쳐 펼쳐져 있었습니다. 동유럽, 중동, 동남아, 오세아니아.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넓은 범위였죠. 이게 최근 데이터입니까? 네. 최근 몇 년간 한국 방산 수출이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수조 원 단위입니다.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인도네시아, 이집트. 전 세계에 걸쳐 있죠. 저는 화면을 노려봤습니다. 단순한 수출 실적이 아니었습니다. 지도 위에 찍힌 점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제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죠. 잠깐만요. 호주라고 했습니까? 네. 한국은 호주에 자주포와 장갑차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호주면 LNG 최대 공급국 중 하나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지도를 짚었습니다. 폴란드는 한국이 전차와 자주포를 대규모로 수출한 나라입니다. 폴란드가 유럽 에너지 허브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발트해 LNG 터미널을 통해 유럽 내 에너지 분배 거점 역할을 합니다. 심장이 빨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잠수함, 전투기 부품 수출이 진행 중입니다. 인도네시아가 동남아 천연가스 주요 생산국이죠? 그렇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화이트보드 앞으로 갔죠. 마커를 집어들고 선을 긋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호주로 선, 무기 수출. 호주에서 한국으로 선, LNG 공급. 한국에서 폴란드로 선, 무기 수출. 폴란드에서 한국으로 선, 유럽 에너지 네트워크 접근. 한국에서 인도네시아로 선, 무기 수출.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으로 선, 천연가스 공급. 선들이 교차하면서 하나의 그물망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장사가 아닙니다. 저는 마커를 내려놓고 한 발 물러났습니다. 화이트보드에 그려진 그물망을 봤죠. 이건 네트워크입니다.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한국이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관계를 만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이 업계에 25년 있으면서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무기 거래는 단순한 상거래가 아닙니다. 전차 한 대를 팔면 끝이 아니죠. 유지 보수가 필요합니다. 부품 교체가 필요하고 운용 훈련이 필요하고 기술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건 5년, 10년, 20년짜리 관계가 되는 겁니다. 방산 수출 이후 후속 계약 현황 보여주십시오. 화면에 데이터가 떴습니다. 폴란드, 전차 납품 후 유지보수 계약 체결, 군사훈련 프로그램 공동 운영, 합동 군사훈련 참여, 호주, 장갑차 납품 후 현지 정비 거점 구축, 방산 기술 공유 협정 체결, 사우디아라비아, 무기 체계 도입 후 한국 군사 교관단 파견, 장기 기술 협력 합의. 하나의 거래가 끝나면 5개의 관계가 시작되는 구조였습니다. 크로우 하나 더 있습니다. 뭡니까? 한국 방산 수출에 특이점이 있습니다. 전쟁 상황에서도 납품 일정을 지켰다는 겁니다. 전쟁 중에요? 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글로벌 방산 공급망이 흔들렸을 때 유럽 국가들이 무기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미국도 자국 물량 우선으로 전환하면서 수출이 지연됐죠. 그때 한국은 약속된 일정대로 납품했습니다. 저는 가만히 서서 그 말을 씹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전쟁 상황에서 무기를 제때 받는다는 건 국가 안보가 걸린 문제입니다. 약속을 지킨다는 건 단순히 신용이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목숨을 맡길 수 있다는 뜻이죠. 한국은 약속을 지킨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 인식이 퍼진 겁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키는 나라다. 위기 상황에서도 계약을 이행하는 나라다. 그 신뢰가 쌓인 겁니다. 이제 처음의 질문에 답이 나왔습니다. 왜 한국에만 에너지 공급이 유지되는가?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시장 논리 때문도 아니었죠. 신뢰였습니다. 한국이 수년간 방산 수출을 통해 쌓아온 관계, 전쟁 중에도 약속을 지킨 이력, 유지보수와 훈련과 기술 공유로 엮인 장기적 파트너십, 그 모든 것이 위기의 순간에 작동한 겁니다. 크로우, 그러면 이건 에너지 전략이 아니라 외교 전략이었다는 겁니까? 외교보다 더 깊습니다. 저는 화이트보드를 가리켰습니다. 이건 생존 네트워크입니다. 평화로울 때 관계를 만들어 놓고 위기가 왔을 때 그 관계로 버티는 구조입니다.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다가 한 가지를 더 물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왜 이걸 못한 겁니까? 무기 수출하는 나라가 한국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저도 같은 의문을 가졌으니까요. 미국도 무기를 팝니다. 프랑스도 독일도 러시아도 팔죠. 그런데 왜 한국의 방산 네트워크만 이런 효과를 내는 겁니까? 차이점을 찾아봅시다. 미국 방산 수출과 한국 방산 수출 구조를 비교해 주십시오. 데이터가 나란히 떴습니다. 그리고 차이가 바로 보였죠. 미국의 방산 수출은 정치적 조건이 붙습니다. 외교 정책에 따라 수출이 제한되기도 하고 의회 승인이 필요한 경우도 많죠. 납품 지연도 빈번합니다. 받는 쪽에서는 고마우면서도 불안한 거래인 겁니다. 언제 끊길지 모르니까요. 한국은 달랐습니다. 정치적 조건이 상대적으로 적었고 납품이 빠르고 가격 경쟁력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사후 관리가 철저했죠. 무기를 팔고 나서도 계속 옆에 있었습니다. 정비하고 가르치고 업그레이드 해주고 이건 판매가 아닙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이건 동반자 관계입니다. 한국은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파트너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파트너십이 위기의 순간에 에너지 공급이라는 형태로 돌아온 겁니다. 상황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직원들이 저를 보고 있었죠. 저는 화이트보드에 적힌 글씨들을 다시 한번 훑어봤습니다. 에너지 비축, 공급망 분산, 방산 네트워크, 신뢰 구축. 이게 전부 따로 노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시스템이었죠.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 비축하고 경로를 분산하고 거기에 더해서 신뢰까지 쌓아놓은 겁니다. 삼중 안전장치였습니다. 크로우. 솔직히 놀랍지 않습니까? 직원이 물었습니다. 놀랍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합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을 과소평가하고 있었습니다. 빠르게 성장한 나라, 하지만 구조적으로 취약하다. 그게 제 판단이었죠. 에너지 자원이 없으니 위기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단정 짓고 있었습니다.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자원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철저하게 준비한 겁니다. 가진 게 없으니까 관계를 만들었고, 위기를 겪었으니까 비축을 늘렸고, 믿을 게 없으니까 스스로 구조를 설계한 겁니다. 저는 모니터를 봤습니다. 세계 지도 위에 한국을 중심으로 뻗어나간 선들이 거미줄처럼 연결돼 있었죠. 에너지 공급선, 방산 수출선, 외교 채널, 전부 한국에서 출발해서 세계로 퍼져나가는 구조였습니다. 이건 에너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신뢰의 문제였죠. 그리고 한국은 그 신뢰를 수년간 묵묵히 쌓아온 겁니다. 화려하게 자랑하지도 않았고 떠벌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약속을 지켰고 계약을 이행했고 위기에도 옆에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이 순간, 세계가 무너지는 이 순간에 드러난 겁니다. 저는 새 파일을 열고 제목을 적었습니다. 한국 리스크 분석 보고서, 수정본, 그리고 첫 줄에 이렇게 썼습니다. 기존 판단 철회, 이 나라는 취약하지 않다. 이 나라는 설계돼 있다.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에너지와 방산만으로는 이 나라를 설명할 수 없었으니까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구조의 깊이가 어디까지인지 저는 더 파고들어야 했습니다. 모니터에 한국의 산업기술 데이터를 불러왔습니다. 반도체, 조선, 원자력, 항공 하나씩 열어볼 생각이었죠. 그리고 그 데이터를 여는 순간 저는 또 한 번 말을 잃게 됩니다. 한국의 산업기술 데이터를 열었습니다. 반도체부터 시작하려고 했죠. 그런데 화면이 뜨는 순간 저는 마우스를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게 전부 한국 기업입니까? 화면에 펼쳐진 건 한국의 주요 산업 분야별 기술 자립도 현황이었습니다. 반도체, 조선, 원자력, 자동차, 석유화학, 방위산업, 디스플레이. 분야 하나하나가 독립된 생태계를 이루고 있었죠. 크로우, 어디부터 보시겠습니까? 반도체부터 갑시다. 직원이 데이터를 정렬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 그래프가 떴죠. 한국 기업 두 곳이 세계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 강국이라는 건 상식이죠. 하지만 이건 보셨습니까? 직원이 다른 화면을 띄웠습니다.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핵심 소재와 장비의 국산화 현황이었죠. 한국은 2019년 일본과의 무역 갈등 이후 핵심 소재 국산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 일본에서 수입하던 핵심 소재 3가지의 국산화율이 급격하게 올라갔습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수치를 읽었습니다. 불과 몇 년 만에 이 정도 변화라니. 이건 보통 속도가 아니었습니다. 보통 소재 국산화에 얼마나 걸립니까? 일반적으로 10년 이상입니다. 기술 개발, 품질 인증, 양산체제 구축까지 포함하면요. 한국은 몇 년 만에 한 겁니까? 사실상 3년 안에 주요 성과를 냈습니다. 3년. 저는 그 숫자를 머릿속에서 굴렸습니다. 남들이 10년 걸리는 일을 3년 만에 해냈다. 이건 기술력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나라 전체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 집중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속도죠. 일본과의 갈등이 오히려 촉매가 된 셈이군요. 그렇습니다. 위기가 자립을 만든 겁니다. 또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위기를 겪고 교훈을 얻고 구조를 바꾸는 패턴. 에너지에서 봤던 것과 똑같은 흐름이 반도체에서도 나타나고 있었죠. 다음, 조선 분야 보여주십시오. 화면이 전환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LNG 운반선 수주 점유율. 한국이 세계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수치가 정확합니까? 네. 한국 조선소 3곳이 전 세계 LNG 운반선 수주의 압도적 비중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려야겠습니다. LNG 운반선이라는 건 아무나 만들 수 있는 배가 아닙니다. 영하 163도의 극저온 상태에서 천연가스를 액체로 유지하면서
수만 킬로미터를 운반해야 합니다. 기술적 난이도가 극도로 높죠. 용접 하나가 틀어지면 가스가 새고 가스가 새면 폭발합니다. 생명이 걸린 기술인 겁니다. 그런 배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가장 잘 만드는 나라가 한국이었습니다. 중국도 조선 강국 아닙니까? 벌크선이나 컨테이너선은 중국이 많이 짓습니다. 하지만 LNG 운반선만큼은 한국이 독보적이죠. 기술 장벽이 너무 높습니다. 일본은 과거에는 경쟁했지만 지금은 한국에 밀린 상태입니다. 저는 이 데이터를 보면서 이전 분석과 연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LNG를 비축하고 공급망을 분산하고 신뢰 네트워크를 구축해 놓았죠. 거기에 더해서 LNG를 운반하는 배까지 직접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수입부터 저장, 운반까지 에너지 공급 체인의 거의 모든 단계를 자체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이건 마치 수직 계열화 같군요. 무슨 뜻입니까? 기업에서 원자재 조달부터 생산, 유통까지 전부 자체적으로 하는 걸 수직 계열화라고 합니다. 한국은 그걸 국가 단위로 하고 있는 겁니다.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원자력 보여주십시오. 새로운 데이터가 올라왔습니다. 한국의 원자력 발전 현황이었죠. 한국은 현재 원전을 몇 기 가동하고 있습니까? 20기 이상입니다. 전체 전력 생산의 상당 부분을 원자력이 담당하고 있죠. 신규 건설 계획은 추가 건설이 진행 중이고 해외 수출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핵심을 짚어야 했습니다. 원전이 왜 중요한지. 지금 세계 에너지 위기의 본질은 화석 연료 공급 차질입니다. 석유와 천연가스 공급이 막히면서 가격이 폭등하고 산업이 멈추는 거죠. 그런데 원전은 한번 가동하면 연료 교체 주기가 길고 외부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쉽게 말해서 바다가 막혀도 원전은 돌아간다는 겁니다. 한국이 원전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는 건 에너지 위기에 대한 또 하나의 안전장치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LNG 공급이 일시적으로 줄어들더라도 원전이 기저 전력을 보장하는 구조입니다. 저는 의자 등바디에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지금까지 확인한 한국의 구조를 하나씩 정리했죠. 에너지 비축 충분합니다. 공급망 분산 돼 있습니다. 신뢰 네트워크 작동하고 있습니다. LNG 운반선 직접 만듭니다. 원자력 발전 가동 중입니다. 반도체 소재 국산화했습니다. 이건 한두 가지가 강한 게 아니었습니다. 전 분야에 걸쳐 자주적 구조를 갖추고 있었죠. 크로우 아직 안 보신 게 있습니다. 뭡니까? 군사 자립 분야입니다. 직원이 새 화면을 띄웠습니다. 한국의 독자 무기 개발 현황이었죠. KF-14 전투기. 화면의 시험 비행 장면의 데이터가 떴습니다. 한국이 전투기를 직접 개발하고 있습니까? 네. KF-21은 한국이 독자 설계한 차세대 전투기입니다. 이미 시험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죠. 성능은 어느 수준입니까? 4.5 세대급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최신 전투기와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자체 개발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전투기를 만드는 나라가 세계에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손에 꼽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유럽 몇 개국, 그 목록에 한국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전차는 K2 전차,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폴란드에 대규모 수출한 바로 그 전차입니다. 자주포는 K9,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출된 자주포 중 하나입니다. 잠수함은 독자 설계한 잠수함을 운용하고 있고 인도네시아에 수출도 했습니다. 저는 하나씩 물을 때마다 답이 돌아왔습니다. 전투기, 전차, 자주포, 잠수함, 미사일 방어체계, 군용통신 장비 전부 자체 개발이었고 전부 수출까지 하고 있었죠. 이 나라가 이걸 전부 직접 만든다고요? 저는 진심으로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한국은 무기체계의 대부분을 국내에서 개발하고 생산합니다. 직원이 추가 설명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한국은 핵심 부품의 국산화율도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엔진, 레이더, 전자장비 같은 핵심 모듈들을 외국에 의존하지 않으려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이트보드 앞으로 갔습니다. 아까 그려놓은 한국의 구조도 옆에 새로운 목록을 적기 시작했죠. 에너지, 자체 비축, 자체 운반, 원전 가동, 산업, 반도체 생산, 소재 국산화, 군사, 전투기, 전차, 잠수함, 자주포 자체 개발, 해양, LNG 운반선,
조선 기술 세계 최상위. 다 적고 나서 한 발 물러났습니다. 화이트보드를 봤죠. 그리고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나라는 외부에 맡기지 않습니다. 에너지가 필요하면 저장 탱크를 짓고, 배가 필요하면 조선소에서 만들고, 무기가 필요하면 스스로 개발하고, 소재가 끊기면 국산화합니다. 남에게 의존하는 걸 극도로 경계하는 구조였습니다. 크로우, 왜 그러십니까? 직원이 제 표정을 보고 물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저는 되물었습니다. 외부 의존입니다. 에너지는 중동에서 사고, 반도체는 대만에서 만들고, 무기는 미국에서 사죠. 공급이 끊기면 대안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전부 자체적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저는 창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싱가포르 항구의 불빛을 보면서 생각을 정리했죠. 25년간 수십 개 나라를 분석하면서 저는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무너지는 나라들은 전부 외부 의존도가 높았습니다. 에너지를 수입하고 기술을 수입하고 무기를 수입하죠. 평화로울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국제시장이 돌아가니까요. 하지만 위기가 오면 그 의존 구조가 그대로 약점이 됩니다. 공급이 끊기고 대안이 없고 속수무책으로 무너지죠. 한국도 에너지 자원이 없는 나라입니다. 석유도 없고 가스도 없죠. 그런 의미에서는 외부 의존이 불가피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한계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원이 없다는 걸 받아들이되 그 외에 모든 것을 스스로 만들겠다고 결심한 겁니다. 배를 만들고 무기를 만들고 반도체를 만들고 소재를 만들고 원전을 돌리고 남에게 맡길 수 있는 걸 굳이 직접 하는 겁니다.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듭니다. 하지만 위기가 왔을 때 그 비효율이 생존이 되는 겁니다. 크로우, 정리해보면 이런 겁니까? 직원이 화이트보드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에너지를 비축하고 공급망을 분산하고 신뢰를 쌓고 거기에 더해서 산업과 군사까지 전부 자주적으로 구축했다. 이 모든 게 하나의 시스템이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 뭡니까? 왜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 하는가? 그 이유를 아직 못 찾았습니다. 직원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원이 없으니까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원이 없는 나라는 많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구조를 만든 나라는 한국뿐이지요. 자원 부족만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든 더 근본적인 무언가가 있을 겁니다. 저는 다시 모니터 앞에 앉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현재를 분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이 구조가 왜 만들어졌는지 그 뿌리를 찾아야 했죠. 데이터를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현재에서 과거로, 산업에서 역사로, 그리고 그 끝에서 저는 이 나라의 진짜 비밀과 마주하게 됩니다. 저는 한국 데이터에만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놓치고 있었죠. 상황실 직원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크로우, 한국은 잠깐 멈추시고 이것부터 보셔야 합니다. 뭡니까? 각국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실시간 보고서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직원이 메인 모니터에 세계 지도를 띄웠습니다. 국가별 에너지 위기 등급이 색깔로 표시돼 있었죠. 빨간색이 대륙 전체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만 들여다보는 사이에 세계는 본격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어디부터 봅시다. 대만부터 보시죠. 가장 급합니다. 대만, 화면에 데이터가 떴습니다. 저는 숫자를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에너지 비축이 고작 이 정도입니까? 약 10일 내외입니다. 그것도 법적 기준이 아니라 실제 보유량이 이 수준입니다. 10일이면 지금 이 상황에서 며칠이나 버틸 수 있습니까? 공급이 완전히 끊기면 일주일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일주일. 저는 그 숫자의 무게를 알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면 발전소가 멈춥니다. 발전소가 멈추면 공장이 멈추죠. 대만의 공장이 멈추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세계 반도체 공급의 상당 부분이 멈추는 겁니다. 대만 반도체 생산 현황은 어떻습니까? TSMC 공장 가동률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멈추진 않았지만 전력 공급이 불안정해지면 시간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건 대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대만 반도체 공급이 멈추면 전 세계 전자산업이 타격을 받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노려봤습니다. 대만이라는 나라가 왜 이 지경이 된 건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섬나라입니다. 에너지 자원이 없죠. 전부 수입에 의존합니다. 여기까지는 한국과 같습니다.
하지만 결정적 차이가 있었죠. 대만은 비축이 없었습니다. 한국이 수십 년에 걸쳐 저장 탱크를 짓고 비축을 확대할 때 대만은 효율적 운영을 선택했습니다. 필요할 때 사면 된다. 비축은 비용이다. 시장이 돌아가니까 괜찮다. 그 판단이 지금 이 순간 대만의 목을 조르고 있는 겁니다. 전력 부족으로 일부 지역에 제한송전이 시작됐다는 보고도 올라왔습니다. 제한송전이면 사실상 부분 정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게 끝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반도체 생산 라인이라는 건 한번 멈추면 다시 켜는 데만 수개월이 걸립니다. 클린룸 온도와 습도가 흐트러지면 웨이퍼 전체가 폐기되죠. 대만의 전력이 불안정해진다는 건 세계 반도체 공급망에 수개월짜리 구멍이 뚫릴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대만 정부 대응은 어떻습니까? 긴급 LNG 확보에 나섰지만 현물 시장에서 물량을 못 잡고 있습니다. 가격이 너무 올랐고 물량 자체가 없습니다.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대비가 없으면 위기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대만이 지금 그걸 증명하고 있었죠. 다음, 유럽 상황 보여주십시오. 화면이 전환됐습니다. 유럽 에너지 현황이 뜨는데 보는 것만으로도 답답해졌습니다. 독일부터 가겠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어느 정도 올랐습니까? 산업용 전기 가격이 위기 전 대비 3배 이상 뛰었습니다. 3배요? 네. 그리고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3배. 이 숫자가 산업 현장에서 무슨 의미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장을 돌리는 데 드는 전기값이 3배가 되면 만드는 것보다 멈추는 게 더 싸집니다. 생산할수록 적자가 나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공장이 멈추기 시작한 겁니다. 독일 내에 공장 가동 중단 보고가 들어오고 있습니까? 네. 화학, 철강, 유리, 세라믹 등 에너지 집약 산업부터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비슷한 상황입니다. 원전 비중이 높아서 독일보다는 나은 편이지만 에너지 가격 자체가 유럽 전역에서 동반 상승하고 있어서 피해를 못 피하고 있습니다. 유럽 전체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독일이 유럽 산업의 엔진이라면 그 엔진에 들어가는 연료 가격이 3배로 뛴 겁니다. 엔진이 느려지면 유럽 전체가 느려지죠. 유럽은 왜 이렇게 취약한 겁니까?